안녕하세요. 저 오늘 이제 작가들하고 얘기 나누는 거 진행 맡은 퍼블릭 아트 정일주 편집장입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네. 원래 익히 친분이 있는 작가분들도 있고요. 제가 또 보고 싶었던 분들도 있고 한데 이제 아마 공간이 굉장히 특이해서 다른 분들도 들어와서 아, 루프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아마 하셨을 거예요. 디렉터님한테 눈옵뜨기라는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물론 뭐 여기저기 자료가 많이 있었고 또 되게 바이럴이 잘 된 것 같긴 하지만 조금 더 상세하게 이 개념을 어디서 갖고 오셨는지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눈혹뜨기라는 표현을 롤링 아이라는 표현은요, 사라 아흐메드라는 페미니스트 학자가 쓴 페미니스트 킬조이라는 책에서 나온 표현인데요. 이게 이제 일상의 모든 순간을 눈알을 굴려서 의심을 하는 것이 페미니스트로서의 태도다라고 되면서 약간 페미니스트로서 살아가는 공식처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저녁 식사의 자리에서 아버지는 왜 저런 얘기를 하고 어머니는 왜 계속 분주해야 하는지 눈알을 굴려서 생각을 해본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 같은 것도, 그리고 눈혹뜨기라는 표현이 한국어 표현으로는 일상에서 많이 안 쓰는 표현인데요. 그 책이 한국어 번역가가 쓴 롤링 아이라는 것을 한국어 번역을 했을 때 쓴 표현이고요. 그래서 그 LED 미디어 파사드가 상당히 서울 곳곳에 있지만 이것들이 굉장히 클리셰로 이미지들이 많이 소비가 되고 또 상업적으로 많이 소비가 돼서 저희가 이제 작가분들한테 눈 뜨는 방식으로 LED 모니터를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를 여쭤봤고 그 결과물들이 이번 전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분들하고 아주 아까 사담을 나눌 때 그거가 제일 궁금했거든요. 어떤 키워드를 받았고 어떤 기획 의도를 받았는지, 그리고 이제 이번에 선보이는 작업을 만드실 때 가장 중점을 둔 것들이 뭔지를 이제 제가 그냥 한 두 분께 깊이 있게 물어봤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우리가 한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얘기하는 동안 아마 한 바퀴가 다 돌 것 같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가능하시다면 지금 돌고 있는 작업이 누구 작업이다 이렇게 좀 간섭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앞에 계시는 재능기 작가님부터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작업을 만드셨고, 네, 그리고 뭐에 좀 중점을 뒀고 이 주제를 들었을 때 가장 좀 매력적이었던 부분이 뭐였는지 이거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저기 있는 그 바르 고틀립 작가와 협업하여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한심한 데이터라는 작업을 만든 재능기이고요. 저희 이 작업은 좀 그동안 공공 디스플레이에서 좀 전혀 보여지지 않았던 굉장히 불편한 무엇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게 그 실비아 페데리치라는 학자가 제시한 이론, 즉 어떤 그 경제 불안정화와 가정 폭력 빈도 간의 그 상관관계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저희는 그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비주얼을 만들었는데 약 그 199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한국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혹은 그 친밀한 파트너 간의 그 폭력 빈도수를 좀 전통적 그 경제 지표의 문법과 함께 시각화를 하였습니다. 근데 또 이제 그 작업이 어떤 그냥 단순한 데이터 시각화를 넘어서 그 데이터 시각화라는 방식에 대해서 좀 자기 반영적으로 고찰하는 작업이었는데, 이제 언어나 시스템으로 담을 수 없는 그 삶의 여러 면모들을 그냥 이렇게 단순히 숫자나 이제 그렇게 치환하는 그 데이터라는 그 자체에 대한 고통과 폭력을 좀 전달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 데이터는 그냥 일반한테 다 공개되어 있는 것들을 다 활용하셔서 나름의 어떤 기준 같은 걸 잡으신 거예요?
사실 그 좀 공공 데이터 사이트나 이제 뭐 통계청에서 아니면 경찰청에서 이제 취득한 데이터를 이제 필터를 해서 그것을 이제 가공을 해서 좀 수많은 그 데이터 가공이 들어갔는데 사실 하면서 좀 상당히 좀 절망적이고 힘든 순간들이 많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굉장히 사적이고 네, 좀 이렇게 리포트가 되지 않은 그런 되게 비하인드에 가려진 부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그것을 보여준다는 자체로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준다는 자체에서도 좀 어떤 좌절감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한심한 데이터라는 제목도 이제 타이틀이 그렇게 네, 나온 거기서 거예요. 좀 자기 반영적으로 좀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작업의 주인공은 누구신가요? 플렌틴 오렌이라고 네. 작가 작업이에요. 요렇게 순서대로 가는 줄 아셨겠지만 정혜정 작가님한테 그러면 작업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어떻게 만드셨는지? 네, 제 작업은 저는 그동안 바다를 주제로 해서 이제 작업 활동을 계속 해왔고요. 이제 초기 작업은 바다나 혹은 물에 대한 물성 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어떤 신체적 경험으로 작업을 했다면 한 2020년 정도부터는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3D 모션 그래픽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3D를 접하면서 그 가상 공간 속에서의 경험이 바다적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텅 비어있는 무의 공간에서 시작해서 어떤 세계 짓기를 하고 이게 끊임없이 확장되어 나가는 어떤 그런 공간적인 감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바다나 액체성이라는 특질과도 연결지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 이제 신체 경계를 다시 재설정하는 문제로 가상 공간의 물리적 조건을 활용해서 어떻게 작업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작업을 해오게 됐어요. 근데 이번 여기서 이제 전시에서 제작된 신작은 사막에서 바다 사이라는 제목인데요. 두 인물이 한때는 바다였던 사막을 거니는 등장인물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물이 아주 심오한 시간을 거쳐서 어떻게 생명이 변이를 하고 진화를 하고 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를 사유하면서 이제 대화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영상이고요. 이제 영상은 저의 경우는 이제 이런 프로모션 작업을 처음에 제안을 받았을 때 되게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이게 직각 모양으로 전시장 공간에 LED 패널이 꺾여 있다는 것이 좀 특이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과 어떤 작업의 미감으로 풀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완전히 대칭도 아니었고 이쪽이 좀 짧고 약간 길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까 해서 좀 오른쪽 화면에는 그 가상 공간, 그러니까 사막에서 두 인물이 대화 나누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이제 다른 쪽 화면에는 아주 미시적인 해양 생태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모서리를 기준으로 네. 채널이 나뉘는 거예요? 네, 투 채널로 이제 나뉘어서 영상의 서사가 진행이 되고 이 왼쪽 화면에서는 인간이 닿을 수 없는 그 해양 쓰레기에 붙어서 생존하고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해양 생태계 생물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각기 다른 미시 세계와 아주 심오한 어떤 공간 사이 분리된 그런 세계가 펼쳐지고 있고 이제 서사가 진행이 되면서 어느 순간 두 개의 화면이 점점 더 섞여지게 되고 그 생명체들도 화면을 가로지르면서 흘러가게 되는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네. 이게 아까 서 있을 때는 잘 모르겠더니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낮아지니까 화면이 엄청 압도적이어가지고 이렇게 위로 흐르니까 우리가 막 바닥으로 깔아앉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다를 되게 오랫동안 연구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이제 연관돼가지고 이 주제랑 약간 연결하는 지점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옆에 이제 권민호 작가님 전 이제 제일 이 행사 바로 직전에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 직전에 좀
눈에 띄었던 작업은 완전 흑백 작업이었고요. 그쵸? 흑과 백으로 이루어졌던 약간 그런 작업이었고, 이번 작업은 어떻게 만드셨나요? 그 눈 홉뜨기라고 하는 제목을 말씀하셔서 이제 그것과 어떻게 이 작업이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그 좀 더 직관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 치켜뜨기, 눈알 돌리기 뭐 이런 개념들. 지금 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이제 우주나 뭐 외계 생명체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같이 이제 그런 책들을 보다가 그 보이저호에 들어간 그 골든 디스크 얘기를 같이 봤었어요. 그게 누군가한테 어떤 그 외계인 어떤 존재한테 발견이 된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상상들,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좀 가볍게 더 이어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화면이 안 나와서 좀 설명드리기가 어렵긴 한데, 이 짧은 쪽 패널에는 이제 가운데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등대 같은 어떤 그 반짝이는 그 눈이 등장을 합니다. 그 점이 등장하고 그 점들이 11개까지 늘어나고, 그리고 이쪽 긴 패널에는 지구의 대륙별로 이렇게 쪼개서 그것이 그 기계 문명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뭐 하이브리드적이고 또 디지털 세계로 이렇게 진입하는 그 발전의 과정을 보여줘요. 그래서 또 말씀하셨다시피 이 패널의 배치 때문에 이렇게 서로 완벽하게 마주보지는 않지만 서로 이렇게 연계가 돼 있다라는, 여기 나오네요. 여기 지금, 여기 이제 이 연기가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가운데부터 이제 음악과 함께 저 눈이 등장하고요. 저 눈들이 등장함에 따라서 저게 마치 여기 있는 이 쪼개진 대륙들을 계속 살펴보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좀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묵묵히 우리 문명을 지켜보고 있는 11개의 외계의 존재들, 그들이 치켜뜨고 있는 눈, 뭐 요런 이야기를 좀 담아내고 싶었어요. 11개의 외계 존재는 그러면 완전 만드신 거예요? 창작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냥 뭐 좋아하는 숫자가 10일입니다. 그 11개 중에 혹시 한두 개라도 캐릭터를 좀 소개해 주실 수는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그 뭐 문화라던가 언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종족들이 구분되지 않는 게 더 공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모든 그 11개의 눈이 똑같이 생겼거든요. 다만 그 돌아가는 그 불빛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좀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존재들 뭐 이런 느낌을 드러내는 데는 그냥 똑같이 생긴 그 똑같은 움직임을 가지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 점들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작가의 머릿속 안에는 어떤 생김새라든지 그들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건 어느 정도 설립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일부러 안 하셨어요? 네, 그냥 무섭고 무색무취한 무서운 존재 이 정도로. 마침 권민호 작가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작품이 흘러서 너무 럭키한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이혜승 작가님, 네. 작품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런 것까지는 싱크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일단 그냥 말씀을 들어볼까요? 그래요? 네, 이것도 그러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할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파사드의 느낌이 두루마리 뭔가를 펼쳐보는 느낌이 저는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그 두루마리를 사실 이렇게 펴서 보지만 전체의 부분을 보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여기 나온 보면 지금 이게 글씨가 일편단심이라는 글씨라, 그러니까 저는 여기 쓰여졌던 모든 것들이 딱지본에 있는 이미지들이에요. 근데 그 딱지본이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 그러니까 울긋불긋한 육전의 소설책인데, 뭔가 그 일제시대 때 사람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아주 싼 가격으로 책을
뭔가 사람들한테 배포를 하기 위해서 아주 딱지처럼 울긋불긋하게 만들었던 책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춘향전이라든지 모든 내용들이 그 내용과 어떤 부분들을 크롭해서 가져오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른 뭔가 극적인 서사를 만들고 뭔가 여성의 계몽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책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야기들이 문학 그쪽에서는 많이 뭔가 발전이 되고 했지만 사실 시각적으로 너무 저한테 너무 아름다운 재료라서 이번에 특히 여기 나오는 그 활자들의 이런 부분들이 아주 매력적으로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그런 구조들을 좀 연결해서 화면을 구성을 했고 마치 그런 두루마리를 펴서 부분을 보는 느낌대로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의 퍼스펙티브를 맞춰서 이쪽과 이쪽이 흘러가는 이미지와 그다음에 어디선 또 구조가 또 분리되는 구조들을 만들면서 중간중간 보면 또 QR들이 이렇게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QR을 여러분들 카메라로 이렇게 태그해서 보면은 또 다른 증강현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파사드 작업을 좀 여기저기서 해봤었을 때 이 파사드는 뭔가 사람하고 좀 가까이 있는 느낌? 아까 편집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저를 감싸고 있고 뭔가를 이 속에서 제가 하나 되는 느낌들을 받아서 그것들을 오히려 증강현실로 이 공간과 같이 아우렀을 때 또 재미있는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의 기술에 발전되는 그것들이 마치 그 근대시대 때 문화와 이런 것들이 발전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그리고 그 눈홉뜨기라는 그 단어 자체도 그런 뭔가 그 신여성에 대한 한국에서의 그런 갈망과 이런 부분들이 전 좀 맥락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어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작업을 보다 보니까 이게 층이 약간 가까이 있는 거, 중간에 있는 거, 멀리 있는 거가 있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걸 의도한 건 네, 뭔가요? 그러니까 저는 동양화의 문법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보통의 시선들으면 가까이 있는 게 가장 크고 그다음에 먼 건 작다면 사실 그 동양화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중요한 것들이 커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책들을 보면서 뭔가 저에게 중요하게 오는 그런 장면들과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역원근법을 써서 더 크게도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저희 기준에서의 뭔가 그런 주체성을 가진 것들을 좀 더 키워서 하기도 했습니다. 저 완전 기하학적인 패턴 같은 네. 건 책을 나타내려고 하신 거예요? 여기 있는 패턴들은 그 딱지본에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그래픽적으로 다시 재배열을 해서 QR코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픽적으로 다시 제너레이트를 시켜놓은 것들입니다. 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글씨 같은 경우도 책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것들을 다시 재배열해서 그래픽을 다시 만들어낸 그런 부분들이 같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딱지본이라는 걸 가서 구경할 수 있나요? 지금은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데 있어요? 예, 그런 데 가면은 볼 수 있는 책이고 옛날에는 사실은 막 이런 동대문이나 이런 데가 정말 많이 팔았는데 옛날엔 정말 6전밖에 안 했던 지금 뭐 한 권에 100만 원이 하는 희귀 서적이 된 건데 박물관이라든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것들을 볼 기회들이 많아가지고 좀 거기서부터 이미지들을 가져왔고 사실 미술사적으로는 지금 아직은 좀 많이 이것들이 밝혀지진 않았는데 문학사 쪽에서 이 딱지본이 아주 중요한 그런 근대 문화 운동에서의 중요한 지점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떤 문학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것들을 조금 더 미술사적이나 뭐 시각적인 그런 담론을 한번 이번부터 좀 해보고 싶다는, 연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부터 좀 그걸 리서치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주제랑 딱 맞아 떨어진 거네요. 이거보다. 박재원 작가님께도 똑같은 질문 드릴 건데요. 이번 작업 처음에 이제 만드실 때 주제랑 어떤 것들 개념 같은 거 듣고 제일 먼저 뭘 떠올리셨는지, 그리고 또 보는 이로 하여금 뭘 생각하게 하고 싶으셨는지. 네, 저는 처음에 이 제안을 받고 여기 이렇게 스크린을 이렇게 파노라믹하게 설치하신다는 이야기와 그 계획서를 받고 제일 처음 떠올랐던 거는 이 스크린이 보통은 이제 우리가 16:9를 보거나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익숙해져 있는데 이게 길게 파노라믹하게 돼 있는 것이 저는 되게 고속도로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작업 제목도 이제 하이웨이 에피그램이라는 작업 제목인데 제가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면서 느껴지는 어떤 그 특유의 되게 불안감, 그러니까 120km로 달릴 때 그런 불안감이 있는데 또 차 안에서는 되게 조용해서 되게 또 고요한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 되게 자칫 잘못하면은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저는
그런 상황이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어떤 현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불안감과 안도감이 섞여 있는, 그러니까 어떤 지옥 같은 모습과 현실의 어떤 그런 환희가 섞여 있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목을 또 그렇게 지었고, 또 이 LED 미디어 자체의 미디어 파사드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수천 개, 수십만 개의 그런 하나의 점들로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하나의 인간이 인식 가능한 이미지들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저는 그것을 조금 더 비주얼화 시켜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되게 수많은, 되게 작은 수천 개, 수만 개의 파티클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 파티클들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폭격으로 파괴되어진 건물들을 그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이제 3D 스캐닝을, 드론을 날려서 이제 3D 스캐닝을 하고 그거를 이렇게 인터넷상에 업로드를 해놓습니다. 어떻게 보면 프로파간다적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오픈 소스로 이루어져 있는 디지털 데이터 세트들인데, 그것들을 이제 3D 스캐닝된 파일을 받아보면 저런 수십만 개의 점들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 하나는 그 건물의 특정 지역의 위치값과 색상값, 밝기값이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데이터의 원본은 이제 파괴되어진, 전쟁으로 파괴되어진 어떤 그런 데이터의 원본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하지만 이제 오늘날 이 지구 반대편 여기에서는 이런 미디어 파사드들을 저희가 저희들이 이제 어떤 되게 상업적인 어떤 그런 용도로 사실 쓰여지는 것으로 발전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어떤 점 하나하나라는 것이 저한테는 되게 극과 극의 어떤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시 주제인 눈 홉뜨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어떤 그런 저항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그런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현란하고 환각적이고 환락적인 그런 영상일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데이터의 원본을 찾아 들어갔을 때에는 사실 그것과는 정반대의 것이 보여지는 어떤 그런 전략을 좀 취했고요. 그리고 눈 홉뜨기라는 것 그 너머에 이 영상의 맨 마지막 부분이 일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시각적인 자극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극한으로 갔을 경우에 그러니까 눈이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는 어떤 거를 조금 더 구현해 보기 위해서 되게 복잡한 그런 시각적인 그런 점들이 현란하게 만들어지는 영상을 좀 더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말씀하셨지만 활락적이고 약간 환각적이고 이런, 여기가 이제 공간이 좀 살짝 지하인데다가 땅속인데다가 여기 이 LED 이 파사드가 너무 세고, 게다가 이제 작가들 작품들이 대부분 색이 엄청 강렬해서 전 처음에 이제 들어왔을 때 색이 약간 살에 이렇게 꽂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공간과 그 다음에 형식을 10분 이해하신 덕분에 이런 더 센 작업들이 나온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권민우 작가님하고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이 LED 작업이 실내에서 있을 수도 있고 실외에서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대부분 미디어 아트를 또 그냥 프로젝션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제 작가님들한테 살짝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은 기획자가 약간 아예 딱 이 환경과 연출을 예상을 했던 것 같고, 작가들은 여러 환경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야외 LED를 작업을 하셨던 분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요 끝에 세 분, 정혜정 작가님, 권민호 작가님, 이혜승 작가님은 이제 각각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때 하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그러니까 기존의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 했던 작업, 미디어 아트하고는 뭐가 달랐는지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네. 네. 네, 저는 올해 그
현대퓨처넷 미디어 파사드 그 공모를 통해서 이제 서울시의 11개 건물의 외벽의 미디어에서 상영을 하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1분짜리의 영상으로 이제 제작을 했었고, 그러니까 작업을 처음에 대할 때 저는 어떤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작업을 어떤 식으로 미감을 만들어야겠다 혹은 어떤 장치를 이용해야겠다라는 접근 태도 자체가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컨대 야외 완전히 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막 대로변에 있는 그런 미디어 파사드의 경우에는 이제 저도 야외에서 했던 것은 그러니까 LED로 처음이었지만 주변이 굉장히 현란하기 때문에 그런 코멘트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색깔을 선명하게 하지 않으면 안 보인다? 이런 코멘트를 들었었고, 이제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색 보정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 외로는 이제 바깥에서 했을 때 아무래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니까 되게 이상한 거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게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 작업인데 저를 3D 스캔을 한 다음에 페이스 캡처를 하고 모션 캡처를 해서 만든 저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이거를 스캐닝해서 3D 안에서 다시 복제하고 그 갱신하는 과정에서 뭔가 오브젝트에 구멍이 생기고 오차들이 생기는 것들을 오히려 노출시키는 방식을 되게 좋아하고 그걸 저만의 미감으로 만들어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쩐지 기이한 느낌이 기묘하고 이상하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약간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무섭거나 혹은 조금 불쾌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뭐 예쁜 어떤 사람을 만드는 게 일단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에 있어서 이제 바깥에 퍼블릭하게 상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좀 그런 것들을 절충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상한 사람이나 기묘하게 느껴지는 것들은 좀 배제를 한다거나 조금 사실 좀 대중적인 눈높이로 하게 되는 것 같고 미술관에서 할 때는 더 이상하게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루프에서 할 때는 어떠셨어요? 더 이상하게 하셨나요? 네, 더 이상하게 아직 좀 덜 이상한 것 같아요. 더 이상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예술이니까 또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는 뭐든지 다 가능한 곳이니까요. 네, 더 미쳐야 될 것 같아요. 권민호 작가님, 야외랑 이렇게 실내에 완전 몰입이 되는 공간이랑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면 다루는 어떤 스킬이나 마음 자세, 뭐 정혜정 작가님하고 아주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지만, 네. 사실 그 LED를 처음 쓰게 된 거는 그 현실적인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니까 그 연계되는 영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저렇게 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했던 그 개인전이 첫 번째 그 기회였는데 어쨌든 그 같이 이제 연계해서 그 도와주시는 테크니션과의 또 그 서로의 그 니즈가 맞아서 대형 LED 패널을 처음으로 사용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뭐 그 LED 패널 또 형식적인 차이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제 개인전이었기 때문에 이 LED 패널이 어디에 거치되고, 그러니까 LED 패널 자체가 설치되는 그 방식 자체가 조정 가능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설치가 돼 있는 거고 이 설치되어 있는 포맷 안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였다면 거기서는 이 LED 패널을 그렇다면 어떤 눈높이에 거치를 할 것이며 그리고 그 거치대의 모양새는 어떻게 디자인 될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한 통제가 가능했다는 것, 그것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프로젝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애초 계획은 항상 프로젝션만 써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로젝션 LED 패널을 거치하고 그래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전시 오프닝 한 2시간 전에야 비로소 그 LED 패널에 영상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좀 이상한 감흥이 그러니까 프로젝션과는 달랐던 그 감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게 어쩌면 그러니까 프로젝션은 광원이 따로 있고 그 광원이 어딘가 부딪혀서 반사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관객들이 보는 거라면 LED 패널은 스스로 빛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뭔가 좀 찌르는 듯한 이미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뭔가 프로젝션의 느낌이 좀 스무게 가깝다면은 이 프로젝션의 이미지는 조금 더 그 그래픽에 가까운 조금 더 찌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처음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항상 마음속에는 LED가 더 디테일을 잘 보여줄 수 있고 더 밝음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두 매체에 서로의 어떤 다름이 있고 또 장단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확실히 그럴 것 같아요. 작가들이 만들 때 어떤 기술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아예 자세 자체가 달라지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똑같은 질문 그럼 이혜승 작가님까지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전 되게 재밌는 게 한 9년 전에 저는 요 루프 공간에서 프로젝션 9대를 연결해서 이렇게 라운드로 여기서 프로젝션 이제 지금 앉아 계신 곳에 해서 프로젝션으로 파노라마로 전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9년이 지난 지금 요거를 전시했을 때 그때는 프로젝터고 이거라면은 정말 아까 말씀하신 권 작가님 말씀 그 매력이 참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초창기는 어쨌든 더 멋있고 쨍하고 막 이런 걸 원했다면 지금은 예를 들어 수원화성 그러니까 결국엔 프로젝터는 좀 유연성을 가졌다. 뭔가의 물체와 사물에 얹어지는 느낌을 가지면서 그 아우라가 중첩되는 것이 매력이라면 저는 어쩔 때는 이제 저번에 다른 데서 전시를 하는데 그 다음날 가면 다 흔들려 있고 그 다음날 가니까 맨날 요 라인만 왜냐면 제작은 그래픽 쪽으로 연결된 게 많은데 전 여기 와서 이렇게 몇 초 만에 됐네요 라고 이번 루프에서 이걸 보면서 이게 이 매력이구나 파사드의 매력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LED의 판넬이 가지는 그 세련되고 뭔가 그런 것들이 프로젝터와의 차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공공적 장소와 여기를 본다면 저는 공공의 장소에서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법규들이 있기 때문에 뭐 빛심의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람의 눈높이 이상의 무엇을 둬야 된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는 이미지 아까 두 분의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뭐 좀 더 희귀한 것들, 기괴한 것들 못한다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하나의 작품을 길게 틀기가 좀 애매한 파사드들 그리고 그 공간 속에서 어떤 그 공공성이라는 거에 조금 더 집중이 되는 것들이 있었던 경험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SM타운에서 제가 지금 뭐 K-POP 스퀘어라 불리지만 거기서 전시를 했었을 때 처음에는 아니 저렇게 느려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미지를 상당히 느리게 쓰는 편인데 근데 오히려 그렇게 했었을 때 그 차가 지나가면서 왜냐면 관객이 여기는 오래 머물 수 있지만 다 공공의 장소에서는 좀 지나가면서 보거나 차에서 봤을 때 그 위험도라든지 작품을 클 앞에서 부분밖에 못 본다는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여기는 뭐 어쨌든 이것들 러닝타임 내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있지만 뭔가 하나하나를 차분하게 내가 몇 분이면 볼 수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갖고 볼 수 있었던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공 같은 경우 전 좀 재밌었던 게 어느 시간대 나온지를 웬만하면 지금은 조금 바뀌었을 수 있는데 가르쳐 주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 그거에 맞춰서 테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게 시그널이 될 수 있어서 제 작품이 뭐 16번째에 나온다 이런 것들은 있지만 내게 몇 시에 나온다는 거를 정해놓는 건 되게 흔하지 않은 거고 알더라도 작가 이외에는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약간 서약서를 저는 쓴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다른 매력에서 오는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 파사드 이제 미디어 작업이 워낙이 많다 보니까 이제 파사드로 되게 많이 뭔가 임팩트를 주잖아요. 그래서 막 천장에 달기도 하고 입방 모양이 되기도 하고 뭐 밑에 깔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요번에 루프의 이 디바이스 자체는 되게 단순하긴 하죠. 그냥 완전 직선으로 딱딱 떨어지는데
근데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길이가 생각했던 거랑 되게 틀리고, 그쵸?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고, 그리고 또 이렇게 꺾이는 면이 있고, 얘랑 대칭은 또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두 분, 박 작가님과 제닌기 작가님께는, 요 형태로, 요 형식에 맞춰서 컨버전을 할 때, 뭐를 좀 중점을 둬서 작업을, 매무새를 만지셨는지, 그걸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먼저, 네. 제니 작가님께서, 네. 저요? 네. 사실 저희 그래픽은 이제 바르 고틀립 작가가 좀 원래 미디어 파사드 작업을 좀 많이 했었었고, 이제, 바르는 사실 막 80m도 넘는 그런 파사드에서도 작업을 해봤대요. 근데 이제 그거랑 굉장히 다른 점은 이제 이거는 그 관객이 굉장히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굉장히 독특한 세팅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가 관객한테도 굉장히 어떤 분노와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막 이렇게 빨갛고 막 이렇게 그런 좀 이제 그런 고통과 그런 정동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그 컨텐츠로서의 이미지보다는 좀 이렇게 물리적인 그런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했었던 것 같고, 테크니컬리는 좀 예상보다 이게 L자로 이제 만나기다 보니까, 근데 또 이제 관객을 감싸는 그런 구조라서 저희가 막 이제 예전에 처음에 이제 회의를 했을 때 11월이면은 좀 이렇게 춥겠네. 이제 오늘 평소보다 별로 이제 안 춥지만 굉장히 추울 텐데 이제 어떤 관객을 위한 어떤 파이어플레이스 같은 뭐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좀 작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엄청 목적은 이루신 것 같아요. 빨간색이 나오니까 되게 엄청 뜨겁게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박재훈 작가님 혹시 네. 저는 이렇게 기획자로 이렇게 돼 있는 걸 보고 가장 저는 원래 또 회화를 전공했었기 때문에 기획자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친밀하진 않았었는데 회화를 전공했다 보니까 그런 막힌 공간, 평면적인 공간의 어떤 그 이면을 만드는 것, 그 퍼스펙티브를 줘서 그 공간 안으로 관객을 최대한 끌어당겨서 이 스크린이라는 장막 너머로 관객을 초대하는 어떤 그런 것에 가장 큰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여쭤봤던 것이 이 스크린이 위치 높이였습니다. 이게 바닥에 놓이는지 아니면 이 공간의 정중앙에 놓일지 뭐 이런 것들을 제일 처음 여쭤봤었고, 왜냐하면 이것이 놓이는 위치에 따라서 인간의 그 평균 눈높이와 이것이 마주치는 뭐 그런 뭐 테크니컬하게는 이제 뭐 아나모픽 뭐 이런 그런 뭐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저는 어쨌든 이 모든 영상들이 3D라는 곳에서 카메라 위치를 제가 조정을 해서 이제 렌더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객이 놓여 서서 보는 그 위치에 이제 카메라를 정확히 두고 이제 3D 렌더링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관객이 보는 위치와 이 영상이 렌더링된 위치가 사실은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영상이 이렇게 저는 아까 조금 첫 번째 그 외부 내부 말씀하신 거에서 저는 이 실내로 이 LED 파사드가 들어오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몰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이렇게 건물에 놓여지거나 했을 때는 이것보다 더 큰 사이즈여도 500m, 300m 밖에서 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규모의 감각이 되게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공간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까이 관객에 가고 싶으면 이제 픽셀 하나하나의 그런 추상적인 움직임들까지 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이제 적절한 위치에서는 가장 몰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환경이 이루어진다라고, 광학적인 환경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 기획에서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네. 그래서 요 디렉터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기억자나 이거는 이제 여기에 갖춰져 있는 공간에 약간 어느 정도 대입을 해서 가장 효율적인 걸 찾으셨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높이는 어떻게 산정이 되신 건지. 네. 이 패널이 하나가 50cm, 50cm의 정사각형이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하지만 저희가 이거를 드느냐 내리느냐를 그쵸. 가지고 네.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상당히 물질 자체가 무거운 물질이기 때문에 이걸 들어 올리는 데는 또 다른 기본 스트럭처들이 상당히 많은 것들이 필요했고, 그렇게 했을 때 그렇다면 인간 그 키보다는 조금 큰 한 2m 정도로 하고 이제 맥스로 돌리자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실사 영상도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더 걸어 다니면 내 신체 크기와 유사한 경험도 해볼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이 사이즈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박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다른 분들도 이제 여러 번 뭐 언급을 하셨는데 되게 가까이 가서 볼 수 있고 또 멀리 있어도 막 이렇게 진짜 눈뽕을 당할 만큼 되게 센 빛들이어서 이게 혼자서 이 공간에 있느냐 아니면 뭐 한 100명의 사람들이 있느냐에 따라서도 되게 분위기가 많이 다를 것 같고요. 엄청 신기한 경험이긴 한데, 네, 그러면 혹시 컨버전 할 때 정혜정 작가님 컨버전 할 때 특별히 뭐 좀 신경 쓰신 부분이 있다거나 기억자인 거 말고, 네, 이렇게 직선으로 막 파사드가 요즘에는 막 되게 아까 80m까지 얘기하셨는데 저는 한 40m 뭐 이런 데까지는 현대 무슨 연수원 이런 데에서 계속 돌고 있어가지고 큰 거에서는 사실 별로 오히려 감흥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특이한 형태가 더 되게 엄청 유니크하게 느껴지는데 어떠셨어요? 저도 그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100m짜리에 상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광주 ACC에서 거기 소방도로라고 해가지고 이제 100m짜리 길이었는데 프로젝터가 16개가 들어갔어요, 그때. 이렇게 경사로가 있는 곳인가요? 맞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때 되게 사실은 작업을 하고서 현장에 가서 약간 좀 살짝 멘붕이 왔던 게, 컴퓨터 화면에서는 이게 한눈에 다 보이는데 100m다 보니까 이게 전체가 안 보이다 보니 속도감이 완전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화면에서는 전혀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100m에서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가 더 빠르게 느껴지나요? 네. 오히려 그냥 그냥 막연히 생각하면 되게 네. 느려질 것 같은데. 엄청나게, 그러니까 빨리 지나가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눈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작은 화면에서는 전체로 파악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신체 경험에 따라서 속도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되게 길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 전체가 다 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여기 벽이 있기도 하고 벽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전체가 한 자리에선 분명히 다 안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걸어가면서 볼 수 있는 속도감을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제가 고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이 코너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작가들 다른 작가님도 그러시겠지만 전시장의 환경 그리고 내가 쓰는 매체 조건들이 작업에 어쩌면 하나의 동력이 되기도 하고 그게 작업의 어떤 결과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미디어 아트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사실 저는 이제 뮤직뱅크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거 보다 보면 뒤에 저거 이해승 작품 같다. 저거 뭐 권민호 작품 같다. 이런 거 진짜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디어 아티스트들은 되게 부단히 뭔가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고 엄청 인사이트를 또 선사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저는 요쯤 돼서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제 질문 하나는 미디어 아트가 뭔가 약간 현대미술 안에서 어떤 키를 갖고 쭉 끌고 갈 수 있다면 그게 도대체 뭘지, 그러니까 미적 가능성, 그러니까 이게 갖고 있는, 이것만이 갖고 있는 미적 가능성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그러면 좀 질문이 어려우니까 권민호 작가님부터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질문이고요, 정말로. 네. 그리고 저는 뭐 엄밀히 얘기하면 미디어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되게 고전적인 그냥 블랙 앤 화이트 드로잉에서 작업을 시작하고 그걸 항상 같이 연계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필요해서 움직임을 넣다 보니까 이게 다 관객들이 혹은 뭐 작업을 평하는 분들이 뭐 미디어를 하는 작가 이렇게 또 같이 그런 어떤 타이틀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움직임의 요소가 작업에 들어가고 그것들이 더 많이 보여지는 것은 그냥 시대의 흐름이라는 생각이 더 그냥 자연스럽게 드는 것 같습니다. 뭐 백 투 퓨처 2를 미래로 가는 이야기잖아요. 백 투 퓨처 1은 과거로 가는데 2는 미래로 갑니다. 근데 그 미래의 풍경을 그 당시에 80년대 당시에 묘사할 때 가장 그분들도 결정했던 것이 아마 그 스크린이나 그 영상의 사용이었던 것 같아요. 뭐 홀로그램이 있고, 뭐 VR이 있고, 뭐 AR이 있고, 지금 이런 어떤 그 움직임과 색을 볼 수 있는 패널들이 거리에 깔려 있는. 그러니까 80년대에도 그것을 가장 그 떠올릴 수 있을 만큼 어떤 필연적인 그런 환경이 아닐까. 그렇다면 그 환경 안에서 어쨌든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고민, 도전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어떤 숙명과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다면 지금 이런 환경에서 뭐 어떤 작업을 해야 될까 뭐 이런 건 너무 큰 질문이고 또 거기에 대한 답은 일목요연하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리에 이미 빛과 색과 움직임을 낼 수 있는 캔버스들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캔버스는 그냥 멈춰져 있는 이미지만 보여주고 어떤 이미지는 입자들의 간격이 너무 넓어서 좀 둔탁하고 좀 해상도가 낮은 이미지를 보여줄 수밖에 없고 어떤 것들은 지금 이 패널처럼 아주 자세한 디테일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캔버스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주어진 다른 해상도를 작가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이 거리 전체가 왜냐하면 거리에 지금 캔버스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해상도에 그렇다면은 거리 자체에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재미난 시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혜승 작가님께도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네. 저도 어렵고요. 네, 어렵죠. 너무 어렵죠.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미국에 있다가 2011년도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첫 번째 했었던 전시 중에 하나가 그 예전에 대우 빌딩이라고 불리는 그 가장 큰 대우 빌딩인데 재밌게도 거기 해상도가 400에 300이 얼마인가? 정말 그거밖에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해상도인데 스케일은 큰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딱 틀었는데 왜 다 깨지지? 근데 아무도 그거를 모르는 건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게 왜 그런지 이제 그런 미디어에 대한 이런 것들이 되는데 그 이후 파사드가 계속 생기면서 사실은 저는 아마 국내에 있는 거의 모든 파사드를 많이 제가 좀 사용을 해본 입장에서는 지금이 전 좀 신이 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어느 순간 언제까지는 얼마나 좋은 파사드를 구축하느냐, 얼마나 현실을 정말 리얼리티하게 이것들은 여기다가 구현하느냐. 그러니까 기술에 좀 집착한 것들에 관심들을 많이 두는 게 어느 순간 작가로서 상당히 피곤했었거든요. 왜 이거를 기술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에 우리가 작가들이 이 성격 나쁜 작가들이 그걸 맞춰주고 있지? 내가 하고자 하는 건 기술을 매끈하게 보여주는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담론들을 이야기하는 게 작가가 하는 일이라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사실 코로나가 기점이었던 것 같고 그 이후부터는 확실히 그러니까 주변에 같이 힘을 그러니까 같이 비슷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궁금한 작업들을 하는 작가들도 많아진 것도 좋았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해해주는 어쩌면 사람들이 이제 관객들이 많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반에는 그거 너무 되게 잘 안 보여 라고 했다 지금 그거보다는 이렇게 뭔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어요 라고 작가한테도 질문을 해주는
지금의 환경이 계속 작가, 미디어 작가, 그러니까 미디어 아티스트라 불리는 걸 저는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냥 예술가라고 저는 불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는 그냥 동양화의 하나의 붓이고 그냥 유화의 하나의 저는 유화 매체 같은 미디엄일 뿐인 건데 그런 것들을 쓴다고 무조건 어떤 파트로 몰아가는 거는 전 또 아니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술을 지금 갖고 놀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적정한 환경이 지금 구축되어 가는 것들이 앞으로 제가 할 일이고 미디어 아티스트라는 사람들이 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그냥 일반 관람객들도 그런 걸 많이 물어봐요. 네, 예전에는 네. 이제 기술적인 것들을 네, 물어봤다면 네. 이제는 뭔가 내용과 어떤 그거의 철학 같은 거에 대해서 네, 더 네. 관심을 갖는 네. 거군요. 그래서 그럼 기술은 더 발전이 돼도 사실 별로 아티스트들한테는 아주 큰 의미는 없는 아니죠. 건가요? 그것도 왜냐면 또 그건 또 다른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그다음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계속 붙으면서 또 하고 싶은 것들을 예를 들어 3D 스캐닝이 너무 비싸게 어디 가서 해와야 된다면 지금은 적당한 어떤 것들을 제가 그 장비들을 써볼까 작가가 써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온다는 것들 사실 저는 어제 양지은 선생님한테도 이게 이렇게 길게 여기를 갤러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라고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기술의 발전이 어쩌면 작가의 상상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매체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이 공간에서 재밌었던 게 그러니까 항상 파사드는 같은 레벨에서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긴 2층에서부터 내려오고 아예 1층에서는 그냥 이 빛의 아우라가 그냥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레이어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서 보여주는 것들이 참 이번에 좀 재밌게 해봤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박재훈 작가님, 지금 미디어 아트의 약간 미적 가능성? 네. 너무 딱딱하지만, 네.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모든 걸 좀 저는 회화를 했던 사람으로서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런 디지털 미디어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LED 패널로 보여주는 게 어쨌든 가장 최신의 어떤 그런 기술적인 환경에서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에 더 큰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이 LED 패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캔버스에 있는데 이 캔버스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은 기존에 있었던 전통적인 캔버스와 달리 가진 가장 큰 특징은 어떻게 보면 휘발성하고 유연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휘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LED 다트 이 점으로 된 매트릭스가 바뀌면서 1초에 한 100번 바뀔 수 있다고 그래요. 그게 헤르츠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 헤르츠가 높을수록 더 선명한 해상도를 가질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페인팅이 기존으로 고착화된 것이라고 하면 이것들은 이제 휘발성으로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시각적인 판타지를 구현하는 데 가장 적합한 어떻게 보면 환상이죠. 환상, 환각 뭐 이런 것들과 더 연관지어서 저는 가능성이 더 높은 어떤 재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이제 스케일과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대한 사이즈를 거대한 자본을 또 들여서 해야 되겠지만 인간이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이제 해상도로 뭔가를 본다는 것 자체가 어떤 시각적인 그런 지각을 바꾸는 어떤 그런 가능성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휘발성과 유연성 때문에 그런 기존의 전통적인 매체에 비해서는 그 부분에 가능성이 더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키워드를 저도 얻었습니다. 휘발성과 유연성. 네. 제닝긴 작가님. 그냥 이제 저희도 다 알다시피 뭐 AI가 많이 좀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었었고, 근데 그만큼 좀 이제 인간의 어떤 인지나 어떤 의도와 달리 어떤 기술이 가진 어떤 정교함이나 자율성이 점점 더 촘촘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작가님들 하시는 말씀이랑 비슷하게 점점 더 유기적으로 이제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그 연결들이 그래서 좀 더 이제 인간의 어떤 상상력을 더 뛰어넘는 그런 좀 이렇게 놀라울 만한 그런 서프라이즈들이 많은 그런 미적 가능성을 좀 기대해 보고 있는 편입니다. 네.
정혜정 작가님 대답 안 하셨죠? 제가 안 여쭤봤죠 아직? 그러면 네. 저도 사실 이제 미디어 아트로 작업을 오래 한 건 아니지만 2020년 정도부터 하게 되면서 요즘에 많이 드는 생각이 100개 미디어 아트,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대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디어 아트를 한 사람들은 분명히 엄청 많아지긴 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아까 예승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뭔가를 작가가 이제 뭐 3D 스캐닝을 하면은 어디를 가서 비싼 돈 주고 해야 되거나 뭐 모션 캡처를 하려면 엄청나게 막 스튜디오랑 그런 프로덕션이 많이 필요했다면 지금 모든 게 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3D 스캐닝, 뭐 페이스 캡처 이런 것들이 다 혼자서 다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이걸 정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제 생각엔 더 많아질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수많은 그런 미디어 아트 작업들을 보면서 느끼는 점 중에 하나는 100개의 미디어 아트가 있으면 정말 다 다르다. 다 다르고 미디어 아트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 다른 것 같아요. 누군가는 뭔가 문화적이거나 혹은 그런 맥락으로 정치적이거나 젠더적인 맥락으로 바라본다면 누군가는 그걸 하나의 미감의 요소로서 바라보기도 하고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뭐 되게 다양한 것 같은 그런 마치 춘추 전국시대와 같은 그런 게 미디어 아트의 현재인 것 같고요. 이제 저 역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그 주신 질문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펙터클이 넘쳐가는 이 시대에 어떤 이게 어떤 하나의 소비로서 재화로서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에 우리가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이게 계속해서 저한테도 하고 있는 질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저 이제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이 한 분도 예사로워 보이는 분이 안 계셔가지고 그래서 아마 질문들을 하실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직전에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기 전에 디렉터께 그간 이제 여기에서 수많은 전시가 돌았고 미디어 아트도 적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이 전시를 머리에서 이제 떠올리셨고 또 이제 직접 구현을 해보셨는데 해보니까 어떠신지 그 미적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방점을 찍는 얘기를 좀 듣고 오늘 그 LED 미디어 파사드 관련해서 우연찮게 이제 심사 같은 것들을 할 경험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어떤 작품들이 선정이 되고 어떤 식으로 행정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결국은 상영이 되는지에 대한 경험들을 하면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왜 또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다면 이 LED 파사드를 가지고 실내에서 전시 공간 안에서 설치를 하는 대신에 그랬을 때 또 다른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가 저한테 정말 궁금했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작품을 이제 저희가 커미션을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3일 정도를 경험을 해보니 이것이 미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왜냐면 이 물질성이 갖는 쨍함 이거 너무나도 현혹적이고 이거를 보고 나서 이제 다시 옆에 프로젝터를 보면 어떤 느낌이 뭐가 끼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굉장히 이렇게 그 원하는 스펙만큼이 나오지가 않는 경험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LED 파사드가 저한테 흥미로운 점은 이게 50-50이다 보니까 원하는 규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16대 구획되지 않고 그 화면의 사이즈도 예술가가 고를 수 있고 아니면 둥글게도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의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그 예술 실천하고 어떤 식으로 만날 수 있을지 그게 이제 저한테는 가장 궁금한 지점이고 그리고 지금 와서는 그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라는 것이 정말 일상이 되었잖아요. 그 미디어 파사드뿐만 아니라 인스타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그렇게
바뀌게 되었다면 이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작가들, 예술가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이것들 안에 그 새로운 또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게 너무 일상이 되어버려요. 완전히 저희 포로가 되어서 일상의 모든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눈뜨려도 보고 길 가면 파사드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새로운 발언을 할 수 있는지가 저는 되게 궁금하죠. 아주 강력하게 이것이 미래라고 얘기를 하셔서 우리가 지금 다 같이 미래를 목도하고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작가분들이 나와 계시고 또 되게 다행스럽게 가족적인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됐으니까 혹시 안쪽에서 들으셨던 분들 중에 특정 작가나 아니면 전부 다에게 질문하실 것들이 있다라면 편하게 손 들고 물어봐 주시겠어요? 아니면 작가님들끼리 서로 혹시 이 작업을 할 때 궁금하셨던 부분이 있다면 요 파트가 좀 답답하긴 하죠. 서로 약간 갑갑하긴 한데. 아니면 못다 하신 말씀이 조금 있으시다면. 저는 그냥 근데 궁금한 건 사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미디어 아트라는 어떤 개념이나 철학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진짜 제작자로서 작가님들한테는 그러니까 나중에 뒤풀이 가면 되게 물어보고 싶은 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화가가 예를 들면은 물감 뭐 썼어? 뭐 이렇게 물어보듯이 이거 뭐 무슨 툴로 한 건지 아니면 뭐 무슨 노드를 써서 한 건지 이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제작자 입장에서 가상 공간 안에서의 경험들을 어떻게 미감으로 녹여내고 있는지 이런 게 나중에 여쭤볼게요. 이게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 있으면 사실은 질문하기가 참 쉽진 않아요. 그러면 그냥 요 정도로 약간 토크를 마무리하면서 서로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네 다가가서 직접 네네. 그래서 LED 설치를 한 걸 보니까 어떠신지 본인 작업을 보았을 때 이 환경에서 그 본인의 작업을 이 LED에서 본 경험에 대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먼저 굉장히 작은 띠로만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이번에 여기에 제 작업이 틀어지는 걸 보고 이거 좀 웃긴 말일 수도 있는데 내 작업이 이렇게 좋았나? 제 작업을 되게 새롭게 보게 돼요. 왜냐면은 4K 이상 뭐 8K로 작업을 하더라도 주로 이제 맥북이라는 그런 맥북이나 뭐 해도 딱 요 정도 사이즈, 50cm 정도 되는 사이즈로 작업을 해서 이런 스케일로 작업을 볼 일이 거의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들고 제가 렌더링한 영상이지만 제가 보지 못했던 디테일들 여기서 보게 된 경우가 오늘 처음 본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알갱이들 하나하나의 그 쉐이딩이 어떻게 넘어가는지는 그 정말 그 작은 모니터에서는 0.2mm 정도도 안 되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보니까 되게 이게 이 미디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매체와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이 조금 비물질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LED 패널이라는 것 자체는 되게 물질적인 스트럭처지만 여기에 나오는 영상들은 어쨌든 휘발성이 되게 강한 비물질적인 것인데 이 LED 패널 스크린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독특한 지점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되게 비물질적으로 될 수 있는 거를 되게 물질적인 어떠한 것으로 그런 물성으로 포획해내는 어떤 그런 힘이 이 어떤 해상도와 어떤 그 수없이 빠르게 보여지는 어떤 그런 헤르츠의 그 정기적인 물성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가 되게 사실 그 이 미디어 작업을 바라보는 되게 새로운 시선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프로젝션이나 그냥 모니터로 봤을 때와는 전혀 다른 어떤 그런 LED 패널의 어떤 물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은 기회였습니다. 사실 제가 10월 말에 네덜란드로 돌아가야 되는 일정인데 이 패널을 보고 싶어서 직접 지금 비행기를 한 2주 미룬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돈을 더 주고 미룬 것이 후회되지 되게 않을 정도로 영양가가 있다. 아주 훈훈하네요. 미래도 있고, 네, 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자가 발전할 수 있는 네, 좋은 기회였는데, 제닝김 작가님 혹시 그러니까 작업할 때랑 여기에서 약간 진짜 뭔가 돌아가고 있을 때랑 혹시 느낌이 많이 다르신지. 네, 당연히 그렇고요. 이게 가까이 갈수록 이제 픽셀이 이제 벌어지는 부분이 좀 거기서 이제 콘텐츠가 아니고 어떤 물질로 보이는 부분들이 좀 굉장히 가장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파노라마 형태는 저는 좀 많이 해본 작가 중에 하나고, 뭐 그때 편집장님 보셨겠지만 지금 저희가 갈 수 있는 중에 도라산역이라고 있는 그 역에는 제가 그러니까 외부 형태를 전체 공간을 감싼 파사드까지도 제가 제작을 해서 영상 콘텐츠까지, 그러니까 파사드도 제가 만들고 다 해서 그걸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의 몰입감과 지금의 몰입감 완전히 느낌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는 오픈된 역사였기 때문에 아무리 실내지만 사방의 빛들이 다 들어오는 공간이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다른 뭐 이렇게 파노라마 형태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쨌든 오픈된 공간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못 느껴졌는데, 이거는 블랙인 공간에 이런 것들을 딱 가둬 놓으면서 이 풀 출력을 다 몸이 느껴지는, 아까 몸에 꽂힌다는 표현 쓴 것처럼 이게 뭔가 그 그래픽의 그냥 그 최상의 끝까지를 저한테 딱 느끼게 해줄 수 있었던 게 참 좋았던 것 같거든요. 지금 작업,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는 뭐 저는 뭐 아나모르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그 공간을 가지고 하는 작업들 해보지만 그래서 더 그래픽적으로 2D적 느낌들을 이번에 해보고, 특히 QR이라는 것들은 디테일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걸, 제가 사실은 프로젝터를 몇 번 했다가 실패를 다른 거에서 이건 답이 아닌가 했는데, 이번에 보면서 이게 딱딱 되는 걸 보면서 이게 정말 여기니까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것들,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더 덧대서 대답하실 것들이 있을까요? 비슷하시죠? 네. 다 얘기해야 돼. 네네. 그래. 그래서 했습니다. 혹시 그 사이에 질문할 것들이 생기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편하게 보면서, 네. 네, 영화를 되게 좋아하고요. 우선 영화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많이 보고, 또 영화에서 되게 아이디어를 되게 많이 봤고요. 제가 처음 이 3D라고 하는 매체를 쓰면서 제일 처음 해봤던 게 어떤 거였냐면, 그 옛날 90년대 매트릭스 영화에서 총알이 쏘아지는 거를 이렇게 카메라를 360도로 해서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그 대상 리오를 이렇게 360도로 이렇게 보여주는 정지되는 화면인데, 그거를 이제 제일 해보고 싶었어요. 그때 당시 90년대에는 아날로그 필름으로 제일 처음 그거를 해서 너무나도 신선한 어떤 그런 것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3D라는 것에서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영화적인 표현에서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여전히 저는 이제 1인 제작을 뭐 사운드부터 3D 모델링, 스캐닝, 모델 다 하는 입장에서 되게 그 워크로드가 되게 많은 편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콜라보레이션도 되게 중요하지만 혼자 작업했을 때 좋은 점은 어떤 통제를 할 수 있는, 통제를 제 3자를 통제하는 것보다는 제가 저를 통제하는 것이 되게 쉽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제가
통제하는 어떤 그런 제 범위 안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되게 좋은 지점이라고 생각은 하고, 뭐 예산이 된다면 이제 또 큰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긴 하지만, 네, 긴 영화로는 이제 해보고 싶어도 되게 좀 제한이 있고 시간적인 제한이 되게 많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시도는 못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점은 혼자 1인 제작을 했을 때, 특히 3D라는 공간 안에서 했을 때는 좀 웃긴 이야기지만 제가 되게 창조주가 된 느낌이에요. 그 안에서 중력을 뒤바꾸고, 그리고 끝없는 해상도로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람의 방향을 바꾸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작가에게 되게 큰 자유의 공간, 그러니까 물질적인 어떤 현실 기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되게 큰 자유를 주는 공간이라는 생각을 되게 해서, 그런 부분들은 되게 기존의 매체가 있었던 것과는 좀 다른 부분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혀 뭐 약간 웃길 수 있다라는 수식을 전혀 붙이실 필요가 없는 게, 작가분들 한 분 한 분은 진짜 창조주가 맞죠. 네. 저는 아까 그 양지훈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던 이거 봤을 때 어떠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제가 빠뜨렸나요? 네? 아니요. 들었던 생각이, 이게 저희 이렇게 영상하는 사람들 원본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그림은 정말 딱 이거 작업실에서 그린 거 가지고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3D 가상 공간에서 이제 영상 작업하다 보면 프로젝트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 작업을 여기서는 이렇게 LED 패널로 했지만, 이거 전에 했던 작업은 이거를 2채널로, 그러니까 겹치는 방식으로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앞에는 이제 아까 홀로그램 스크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뒤에 겹치는 식으로 이렇게 그런 효과를 주기도 했었고, 이번에 이렇게 길게 다시 렌더링을 한 거고, 이제 위에 보시면 VR 작업이 있는데요. 이제 이 사막을 걷는 인물이 여기서는 끝이 나는데, VR 작업에서는 오아시스에 도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오아시스 속에 자기 그 물에 반사된 그렇게 회절되는 자신의 어떤 고정되지 않은 얼굴을 보는 걸로 이제 조금 더 덧붙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LED 패널로 봤을 때는 저의 프로젝트 파일이 어쩌면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원본의 하나의 렌더링된 버전이 시각적인 스펙터클로 느껴졌어요. 되게 정말 꽂히는 것처럼 이게 너무나 강하게 시각적인 스펙터클처럼 느껴졌고, 되게 좋으면서도 또 약간 무섭기도 한 것 같고, 그런 스펙터클이라는 것이, 네, 그런 차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디지털 시대에 살아가게 되리라는 것은 이것이 미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거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또 저 스스로에 대한 질문으로 또 이어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도 궁금하네요. 어떤 게 그러면 과연 진짜인 건지, 모두가 진짜인 건지, 아니면 모두가 가짜인 건지, 나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인 것 같고요.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실까요? 작가님들이 오늘 진짜 엄청, 물론 조금 약간 상기돼서 시작하긴 했지만, 다들 되게 편안하게 허심탄회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셔서 되게 의미 깊었던 것 같고, 또 다소 이렇게 뜨겁고 뭐 강렬한 데에서 아주 끝까지 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진행한 정일주 편집장입니다. 감사합니다.